1화 줄거리. 의사가 된 샤를 보바르는 내성적이고 순진한 사람으로 어머니의 뜻에 따라 돈 많은 미망인과 결혼하지만 그녀에게 이내 환멸을 느낀다. 그러다 어느 날 베르토 근처 농장에 루울이라는 남자의 다리를 치료해주게 되는데, 루울에게는 엠마라는 딸이 있었고 그녀를 알게 된 샤를은 치료를 명분으로 루울의 농장에 자주 드나들게 된다. 어느 날 재산을 공중인에게 모두 사기를 당한 샤를의 아내가 충격으로 사망하게 되자 샤를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엠마와 결혼을 한다. 오. 벽돌로 된 건물 전면은 번듯한 도로라기보다는 한길이라고 부를 만한 길을 향하여 면해 있었다. 현관문 뒤쪽에는 작은 깃이 달린 외투, 말고삐, 태없는 까만 가죽 모자가 걸려 있고 마루 한쪽 구석에는 마른 흙이 묻은 가죽 각반이 놓여 있었다. 오른쪽에는 식당 겸 거실로 쓰는 넓은 방이 있었다. 위쪽이 연한 꽃무늬로 되어 있는 적황색 벽지는 잘 붙지 않은 초배천과 함께 일어나 너울거리고 있었다. 빨간 테를 두른 하얀 사라사 커튼이 창문에 겹쳐서 걸려 있고 벽난로의 좁은 선반에는 의학의 시조 히포크라테스의 머리상이 붙은 시계가 달걀 모양의 등피를 쓴 두 개의 은촛대 사이에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복도 반대편에 샤를의 진찰실이 있었다. 폭이 6걸음쯤 되는 자그마한 방으로 탁자 하나, 의자 셋, 사무용 안락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직도 붙어있는 가철은 자르지도 않았으나 여기저기 책방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겉장이 거의 해진 의학사전 전질이 전나무로 된 6단짜리 책장을 거의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진찰실에서 환자가 기침을 하고 병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는 소리가 부엌에서 다 들렸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부엌에서 밀가루와 버터 볶는 냄새가 벽을 통해 진찰실에까지 풍겨왔다. 다음에는 마구간이 있는 안뜰에 통하는 헐어 빠진 커다란 방이 있었다. 이 방에는 빵 굽는 화덕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장작방으로도 쓰이고 술창고나 헛간으로도 쓰여서 고철, 빈 나무통, 쓰지 않는 농기구, 그 밖에 쓰임새가 분명치 않은 먼지투성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뜰은 너비보다 길이가 더 있었으며 살구나무에 덮인 흙벽 사이에 끼어서 저쪽 엉겅퀴 생 울타리까지 뻗어나갔고 그 바깥쪽은 밭이었다. 뜰 한가운데는 석반석으로 만든 해시계가 돌받침 위에 놓여 있었다. 초라한 들장미를 심은 4개의 꽃밭이 그 가운데 있는 실용적인 야채만을 기른 네모난 채소밭을 좌우대칭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맨 안쪽 가문비나무 그늘에는 기도서를 읽는 신부의 석고상이 서 있었다. 엠마는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첫째 방에는 가구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부 침실에는 붉은빛 휘장이 늘어진 마호가니 침대가 놓여 있었다. 자개 상자가 옷장 위에 놓여 있고 창가 책장에는 흰 공단 리본으로 묶여진 꽃다발이 꽃병에 꽂혀 있었다. 그것은 전처의 꽃다발이었다. 그녀의 눈이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샤를이 눈치채고 그것을 광으로 가져갔다. 그동안 엠마는 그녀가 가져온 물건들이 그 주위에 쭉 놓여있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죽으면 마분지 상자에 넣어온 자기의 꽃다발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집을 새로 꾸미는 일에 몰두했다. 촛대의 등피를 벗기고 새 벽지를 바르고 층계를 다시 칠하게 하고 뜰에 있는 해시계 주위에 벤치를 갖다 놓았다. 분수가 있고 물고기도 기를 수 있는 연못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남편은 엠마가 마차로 산책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중고 마차를 구해 램프와 가죽 흙바지를 달았는데 그래 놓고 보니 모양이 이륜마차처럼 되었다. 그는 행복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었다. 마주 앉아 먹는 식사, 저녁에 산책, 머리를 쓰다듬는 아내의 손길, 창문고리에 걸린 아내의 밀짚 모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재미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갖가지 일들이 이제는 그의 행복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고리가 되었다.
아침이면 그는 침대에 같은 베개를 베고 나란히 누워서 나이트캡의 장식 끝에 반쯤 가려진 그녀의 금빛으로 반짝이는 솜털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가까이 보니 아내의 눈은 몹시 커 보였고 더구나 잠에서 깨어나며 연거푸 눈을 깜빡깜빡할 때는 유난히 커 보였다. 그늘이 지면 검고 밝은 데서는 진한 청색으로 보이는 그 눈은 이어지는 색의 층 같아서 안쪽은 더 짙고 겉으로 나올수록 차차 밝아졌다. 샤를은 그 짙은 색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다. 그 속에는 머리에 비단 스카프를 하고 잠옷에 아까슴을 헤친 자기의 모습이 어깨까지 조그맣게 비쳤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났다. 아침 일찍 샤를이 왕진을 갈 때면 아내는 창가로 가서 남편을 배웅했다. 그리고 길게 늘어지는 실내복을 입고 제라늄 화분이 2개 놓인 창가로 가서 팔꿈치를 괴었다. 샤를은 길에 나가 승마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박차고리를 죄면 엠마는 위에서 줄곧 남편에게 말을 하며 꽂히며 잎사귀를 뜯어 그에게 입으로 불어보냈다. 그것은 곧장 떨어지지 않고 바람에 팔랑팔랑 날려 새처럼 공중에서 반원을 그리다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늙은 흰말의 갈기에 떨어져 그대로 걸려 있었다. 마리에서 샤를이 키스를 보냈다. 그러면 그녀는 손을 잠깐 흔들고는 창문을 닫았다. 그는 출발했다. 그리고 끝없이 먼지가 일어나는 대로를, 가로수가 터널처럼 구부러진 움푹 팬 길을, 미리 무릎까지 오는 오솔길을 달렸다. 어깨에 햇빛을 받으며 아침바람에 코를 벌렁거리고 가슴은 간밤의 기쁨에 넘쳐서 마치 저녁 식사 뒤에도 이미 소화되어 버린 요리의 맛을 음미하듯이 자기의 행복을 되새김질하면서 걸어갔다. 지금까지 그의 생활에 무슨 즐거움이 있었던가? 학생 시절이었을까? 높은 담에 갇힌 채 자기보다도 돈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시골뜨기라고 놀리고 사투리를 흉내내고 옷차림을 비웃던 그 외톨이 시절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토시 속에 과자를 넣어가지고 만나러 오곤 하던 많은 친구들 틈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낸 그 시절이었을까? 아니면 그 의학 공부를 할 때 그의 애인이 될 뻔한 여공과 춤추러 갈 돈이 없어 늘 쩔쩔매던 그때였을까? 그 다음에는 침대 속에서도 발이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 가부와 1년 5개월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저 아름다운 여인을 일생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다. 그의 세계는 이제 아내의 부드러운 속치마의 감촉 속에 갇혀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애정의 표시가 부족했던 것 같고 아내의 얼굴이 다시 보고 싶어졌다. 얼른 집으로 되돌아가서 층계를 오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엠마는 자기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살그머니 다가가 등에 키스를 하면 그녀는 즐겁을 하여 소리 질렀다. 그는 아내의 빗이나 반지, 스카프를 끊임없이 만져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어떤 때는 뺨에 소리가 나도록 키스하고 어떤 때는 드러난 그녀의 팔에 손끝에서 어깨 위까지 가벼운 키스를 연달아 퍼부었다. 그녀는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하듯 반쯤 웃으면서도 귀찮은 듯이 그를 밀쳐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는 자기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인한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내 생각이 틀렸었나 하고 생각했다. 지극한 행복이라든가 정열, 도취 등 책에서 읽고 그토록 아름답다고 생각한 말들이 과연 세상에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엠마는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 6. 어렸을 때 그녀는 폴과 빌진이라는 소설을 읽고 대나무로 엮은 오막살이, 흙이 나인 도밍고, 개 피델르를 상상한 적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종루보다 높이 치솟은 나무에 올라가 붉은 열매를 따준다든가 맨발로 모래 위를 달려가 새 둥지를 갖다주는 상냥하고 오빠 같은 다정한 소년의 우정을 동경했다. 13살 때 아버지는 그녀를 수녀원에 넣기 위해 도시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생제르베의 어느 여관에 묵었다. 저녁 식사 때 라발리에르 아가씨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 접시가 나왔다. 설명이 칼자국으로 많이 지워져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신앙과 섬세한 마음과 궁중의 화려함을 찬양한 것이었다.
수녀원에서의 처음 얼마 동안은 지루하지 않았고 수녀들과 사는 것이 즐거웠다. 수녀들은 그녀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곧잘 예배당으로 데리고 갔다. 예배당은 식당에서 긴 복도를 지난 곳에 있었다. 그녀는 쉬는 시간에도 별로 놀지 않고 교리문답을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보좌 신부가 힘든 질문을 할 때마다 언제나 맡아놓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렇게 교실의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고 구리 십자가가 달린 묵주를 가진 창백한 얼굴의 수녀들 사이에서 제단의 향기며 차가운 성수반이며 커다란 촛불의 휘황한 빛에서 풍기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나른하게 잠겨 있었다. 어떤 때에는 미사에도 가지 않고 감청색으로 테를 두르고 소용돌이 모양으로 장식한 책 속의 경건한 종교화를 들여다보았으며 병든 양과 날카로운 화살로 꿰뚫은 성신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진 가련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좋아했다. 고행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금식도 해보고 자신이 지켜야 할 맹세 같은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기도 했다. 고해하러 갈 때에는 작은 죄를 일부러 많이 만들었다. 어둠 속에 꿇어앉아 두 손을 모으고 격자의 얼굴을 갖다 댄 채 신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되도록 오래 머물러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설교에 가끔 나오는 약혼자, 남편, 하늘의 연인, 영원한 결합 등의 비유는 그녀의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은 기쁨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저녁 되면 기도하기 전에 자습실에서 종교서 강의가 있었다. 평일에는 교회사의 개설이라든가 프레시뉴스 사제의 강론집을 읽고 일요일에는 그 밖의 기독교 진수를 몇 절씩 읽었다. 처음 그녀는 낭만적 우수의 고조된 한탄의 소리가 지상과 영혼의 세계에 메아리 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던가. 만일 그녀가 소녀 시절에 상가의 어느 상점 뒷방에서 보냈다면 이런 때 보통은 문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자연의 그 강한 서정적 인상에 몸과 마음을 내맡겼을 것이다. 그러나 엠마는 시골을 너무나 잘 알았다. 가축의 울음소리도 젖자는 법도 밭갈이도 잘 알았다. 조용한 생활에 익숙한 그녀는 변화의 마음이 끌렸다. 폭풍우가 있기에 바다가 좋았다. 푸른 초목은 오로지 폐허 속에 듬성듬성 살아있을 때만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사물에서 자기의 이익을 끄집어내지 않고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은 모두 버렸다. 엠마는 예술적이라기보다 감상적인 기질이었으며 풍경을 찾지 않고 정서를 구하고 있었다. 수녀원에는 매달 한 주일씩 옷과 친구를 손질하러 오는 노처녀가 있었다. 그녀는 대혁명 때 몰락한 귀족의 딸이라 해서 대주교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식당에서는 수녀들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2층으로 일하러 가기 전에 수녀들과 한참 동안 잡담하곤 했다. 기숙사 학생들은 자습실을 빠져나와 곧잘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녀는 옛날에 유행하던 사랑의 노래를 잘 외우고 있어 바느질을 하며 나직하게 들려주곤 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세상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바깥 심부름도 해주고 앞치마 주머니에 살짝 소설책을 숨겨가지고 들어와 상급생들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또 그녀 자신도 일하는 틈틈이 몇 장씩 읽곤 했다. 그 책의 내용은 언제나 사랑, 사랑하는 남녀, 쓸쓸한 외딴 집에서 기절하는 귀부인, 말을 갈아타는 곳에 다다르면 언제나 살해당하는 마부, 페이지마다 지쳐 죽은 말, 음산한 숲, 산란한 마음, 사랑의 맹세, 흐느낌, 눈물과 키스, 달빛에 비친 조각배, 풀숲에서 우는 꾀꼬리, 사자처럼 용맹하고 양처럼 유순하고 빼어나게 덕이 높고 늘 훌륭한 복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울 때는 하염없이 우는 신사들에 관한 것이었다. 15살 때 엠마는 이 빌려온 책의 먼지에 반년 이상이나 손을 더럽혔다. 그 뒤에는 월터 스콧의 작품을 읽고 역사적인 일에 열중하며 오래된 옥계며 무사 대기실, 방랑 시인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날마다 중세풍의 클로버형 아치 아래에서
돌 위에 팔꿈치를 짚고 턱을 두 손으로 괴고는 아득히 들판 저쪽에서 모자에 흰 깃털을 달고 검은 말을 타고 달려오는 기사를 기다리는 긴 코르사주를 입은 공주님처럼 오래된 성간에 살고 싶었다. 그 무렵 엠마는 메리 스튜어트를 숭배하고 유명하거나 불행한 여자들에게 열렬한 존경심을 바쳤다. 잔다르크, 엘로이즈, 아네스 소렐, 미녀 페로니에르, 클로망스 이조르와 같은 여자들은 무한한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마치 찬란한 혜성처럼 빛나는 것 같았다. 또 거기에는 떡갈나무 그늘에 있는 성왕 루이, 죽어가는 바야르 장군, 루이 11세의 잔인한 행위, 성 바르돌로메의 학살, 앙리 4세가 썼던 투구의 깃장식, 그리고 루이 14세를 찬양하는 그림 접시의 기억,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여기저기에 아무런 연관도 없이 어둠 속에 더욱 흐릿한 모습으로 떠 있었다. 음악 시간에 엠마가 부르는 소곡에는 언제나 황금 날개를 가진 어린 천사와 마돈나, 베니스만과 곤돌라의 뱃사공이 나왔는데 이런 태평스러운 노래들은 졸렬한 문구와 우스운 음절로 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매력적인 환상을 엿보게 해주었다. 친구들 중에는 새해 선물로 받은 책들을 수녀원에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숨기는 것이 큰일이었다. 침실에 숨겨놓고는 밤마다 살짝 읽었다. 엠마는 아름다운 공단 표지를 가만히 어루만지면서 대개 작품 끝에 백작이니 자작이니 하는 칭호와 함께 서명한 미지의 저자 이름을 경의에 찬 눈으로 물끄러미 들여다보곤 했다. 그녀는 사파 위에 덮인 얇은 종이를 입으로 훅 불어 젖힐 때마다 몸을 떨었다. 종이는 반쯤 넘어갔다가 다시 페이지 위에 천천히 떨어졌다. 발코니 난간 그늘에서 짧은 망토를 걸친 젊은 남자가 허리띠에 주머니를 단 흰옷의 여인을 껴안고 있거나 또는 곱슬곱슬한 금발의 영국 귀부인이 둥근 밀짚 모자 아래로 맑고 커다란 눈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누구 것인지도 모를 그림들이었다. 공원 한가운데를 마차를 타고 보란듯이 달리고 있는 여자 그림도 있고 흰 반바지를 입은 소년 마부 둘이 모는 마차 앞에 그레이 하운드가 달리고 있는 것도 있었다. 어떤 그림은 뜯은 편지를 옆에 놓고 안락의자에 앉아 까만 커튼으로 반쯤 가려진 창너머로 꿈꾸듯이 달을 보고 있는 여자도 있었다. 앳된 처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딕식 세 장 사이로 산비둘기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미소 지으며 뾰족한 신발끝처럼 희고 가는 손가락으로 데이지 꽃잎을 뜯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푸른 잎에 덮인 정자 밑에서 무의에게 안겨 얼근이 취한 채 긴 파이프를 문 회교국의 왕도 있고 이교도, 터키칼, 그리스 모자 등이 있었고 그 중에는 종려나무며 전나무, 오른쪽에 호랑이, 왼쪽에는 사자, 지평선에는 타타르식 첨탑, 앞쪽에는 로마의 폐허, 웅크리고 있는 낙타떼 등으로 바커스 신을 찬양하는 나라를 묘사한 그림도 있었다. 이 모든 풍경은 씻은 듯 아름다운 원시림에 둘러싸여 쏟아지는 햇빛은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잿빛 도는 강철 빛바탕 위에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는 백조는 마치 손톱 자국처럼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엠마의 머리 위 벽에 걸린 램프 등피의 반사한 빛이 이런 풍경을 그린 그림을 비췄다. 조용한 침실, 밤늦게 큰 길을 지나가는 마차의 먼 울림에 흔들리면서 그 그림들은 차례로 그녀의 앞을 지나갔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엠마는 처음 며칠 동안은 몹시 울었다. 죽은 어머니의 머리칼로 기념액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허물을 애절하게 적은 편지를 집에 보내는가 하면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와 같은 묘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딸이 병에 걸린 줄 알고 서둘러 그녀를 찾아왔다. 엠마는 여느 사람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활기 없는 정신적인 세계에 단숨에 다다른 것을 속으로 대단히 만족해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라마르틴느적 마음의 미로에 스스로 미끄러져 들어가 호수 위의 하프 소리와 죽어가는 백조의 온갖 노래와 나뭇잎의 속삭임과 승천하는 순결한 처녀와 계곡에서 가르침을 내리는 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얼마 안가 그 일에 실증이 났으나 스스로는 결코 실증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습관으로
나중에는 허영심에서 그것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마침내 마음이 가라앉고 이마에 주름살만 있을 뿐 슬픔의 그림자가 사라진 데 자신도 놀랐다. 수녀들은 처음 루올 양의 두터운 신앙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점점 자기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 사실 수녀들은 이 처녀에게 지나친 정진과 정신수양과 구일 기도와 설교를 강요했고 또 성자와 순교자들을 존경할 것과 육체를 가벼이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충고를 너무 해왔기 때문에 그녀는 마치 곱비 잡힌 말처럼 되어 우뚝 걸음을 멈추면 입에서 곧 재갈이 빠져나갔다. 격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이 처녀의 마음은 꽃이 아름다워 교회를 사랑하고 노래 가사 때문에 음악을 사랑하고 정열의 자극 때문에 문학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차차 신앙의 신비에 반항하게 되고 그와 함께 어딘지 자기 기질에 맞지 않는 규율에 화를 내게 되었다. 아버지가 드디어 그녀를 기숙사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슬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녀 원장까지도 요즘 그녀는 수녀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엠마는 한동안 하인 부리기를 재미있어 했으나 얼마 안 가서 시골에 실증이 나고 차차 수도원이 그리워졌다. 샤를이 처음 베르토에 왔을 무렵 그녀는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여 아무 것에도 새로움을 느낄 수 없었고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에서인지 혹은 샤를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자극 때문인지 그녀는 지금까지 꿈꾼 그 장밋빛 큰 날개를 퍼덕이며 시적인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은 그 멋진 정열이 드디어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이 평화로운 날들이 항상 꿈꿔온 그 행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7. 그녀는 이따금 그래도 이것이 자기 일생의 가장 좋은 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미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미롤의 감미로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관광지로 유명한 여러 지방들을 여행했어야 했고 거기서 결혼 뒤의 나날들을 한층 더 달콤한 나른함으로 보냈어야 했을 것이다. 역마차를 타고 푸른 비단 장막 속에 숨어 앉아 마부의 콧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가파른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간다. 그 노랫소리는 사냥의 방울소리와 멀리 폭포소리에 섞여 산에 메아리 친다. 날이 저물면 냇가에서 레몬 향기를 맡고 밤에는 별장 테라스에서 단둘이 손가락을 깍지 끼고 앞날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달을 바라본다. 딴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그 지방 특유의 식물이 있듯이 이 세상 어떤 곳에서는 행복이 산출되고 있을 듯한 생각이 들었다. 왜 그녀는 옷자락이 긴 검은 벨벳 옷을 입고 우아한 장화를 신고 끝이 뾰족한 모자와 소매 끝에 장식을 단 남편과 함께 스위스 산장 발코니에 기대 앉아 있지 못하는가? 혹은 스코틀랜드의 산장에서 애수에 젖을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모든 것을 그녀는 누구에겐가 털어놓고 싶었다. 그러나 구름같이 자주 변하고 바람처럼 소용돌이치는 종잡을 수 없는 불안을 대체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 그녀는 자기 감정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고 기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다. 그러나 샤를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눈치를 챘더라면, 단 한 번이라도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마치 생울타리의 과일나무에서 익은 과일이 손만 대면 떨어지듯 그녀의 가슴에 넘치는 상념들이 몽땅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 생활이 자리를 잡을수록 마음은 자꾸 멀어지고 그녀를 남편에게서 떼어놓는 것이었다. 샤를의 말은 보도처럼 밋밋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들이 평복을 입은 채 그곳을 줄지어 지나갔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고 웃음도 꿈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루앙에 있었을 때 파리에서 온 배우들을 보기 위해 극장에 간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수영을 못했고 검술도 몰랐고 곤충도 못 쏘았다. 언젠가 한 번은 어떤 소설에 나오는 마술에 관한 수로를 물어보았을 때도 그녀에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남자란 모든 것을 알고 갖가지 일에 뛰어나며
정열에 넘치는 힘과 세련된 생활과 모든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희망도 없다. 그는 아내가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 끄떡도 않는 침착성, 조그만 불안도 없는 우둔성, 그리고 자기가 남편에게 주고 있는 행복까지도 원망스러워했다. 그녀는 가끔 그림을 그렸다. 그럴 때 샤를은 옆에 서서 그림을 잘 보려고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빵 조각을 동그랗게 말아주기도 하면서 엠마가 스케치북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여간 즐겁지 않았다. 피아노를 칠 때는 그녀의 손가락이 빨리 뛸수록 그의 놀라움은 커져갔다. 엠마는 자신 있게 고음에서 저음까지 조금도 끊이지 않고 모든 건반을 두들겨댔다. 이렇게 엠마가 요동에 대면 제 음정을 내지 못하는 낡은 피아노 소리가 열린 창 너머로 동네 끝까지 퍼지곤 했다. 어떤 때는 모자도 안 쓰고 실내화를 신은 채 큰 길을 지나가던 집달리 사무소에 서기가 걸음을 멈추고 서류를 든 채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엠마는 집안일도 잘해나갔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계산서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말투로 왕진비를 청구했다. 일요일에 이웃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할 때에는 멋진 음식을 내놓을 줄 알았고 포도잎에 자두를 피라미드처럼 모양 좋게 쌓아 올리는 지혜도 발휘했으며 잼을 항아리째 내놓기도 했다. 심지어 디저트용으로 손을 씻는 핑고볼을 특별히 사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은 주인 보바리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샤를도 마침내 이런 아내를 가진 자기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게 되었다. 아내가 연필로 그린 작은 스케치를 커다란 액자에 넣어서 초록빛 끈으로 응접실 벽에 걸어놓고는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일요일 미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그가 여러 가지 색으로 짠 아름다운 실내화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집에 늦게 돌아왔다. 밤 10시, 어떤 때는 한밤중에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무언가 먹고 싶어 했다. 하녀는 일찍 자기 때문에 엠마가 그의 시중을 들었다. 그는 편히 식사하기 위해 프로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오늘 만났던 사람에 대한 얘기, 다녀온 마을 얘기, 또 그가 써준 처방에 대한 얘기를 차례로 했다. 그리고 아주 만족해하면서 남은 스튜를 다 긁어먹고 치즈 껍질을 벗기고 사과를 먹고 물병을 비웠다.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 눕기만 하면 금방 코를 골았다. 그는 오랫동안 나이트캡을 쓰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머플러로 머리를 감아도 곧 귀에서 벗겨졌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마구 헝클어진 머리가 얼굴을 덮고 밤사이에 곧잘 끝이 풀어지는 베개의 깃털로 하얗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튼튼한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 장화는 발목의 복사뼈 쪽으로 두 줄의 두꺼운 주름이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구두의 발등을 제외한 부분은 마치 나무로 된 발이 신은 것 같이 팽팽한 채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시골에서는 이런 거로 충분해 하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러한 검소함을 대단히 좋아했다.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곧 옛날처럼 아들을 만나러 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며느리가 분에 안 맞는 사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작과 설탕과 양초는 꼭 대갓집 같은 쓰임새였다. 부엌에서 타는 불의 양이면 25명의 음식은 충분히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직접 옷장 속에 속옷을 정리해 보이기도 하고 쇠고기 장수가 고기를 가져왔을 때 잘 살펴봐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타일렀다. 엠마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얌전히 들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하루 종일 얘야, 어머니라는 말이 오갔으나 그때마다 두 사람의 입가가 바르르 떨렸다. 양쪽 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다정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전처 디뷰크 부인 때는 자기가 아직도 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샤를이 엠마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정을 버린 것이고 엄연히 자기에게 속하는 것을 침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늙은 어머니는 마치 몰락한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안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는 기분으로 아들의 행복을 슬픈 침묵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슬쩍 자기의 오랜 고생과 희생을 아들에게 회상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엠마의 지각 없는 행동과 비교해 그런 여자에게 홀딱 반해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 샤를은 언제나 대답에 궁했다. 그는 어머니를 존경했고 아내도 더없이 사랑했다. 그는 어머니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내의 행동에는 아무 불만이 없었다. 어머니가 떠난 뒤 그는 자기가 들은 잔소리 가운데 극히 사소한 것만을 골라 한두 마디 아내에게 해보았다. 엠마는 한마디로 남편의 잘못을 증명하고 그를 곧장 진찰실로 쫓아버렸다. 그러면서 엠마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이론에 따라 사랑을 느껴보려고 애썼다. 뜰에 나가 달빛을 받으며 외우고 있는 정열적인 식구들을 죄다 남편에게 읊어 보이기도 하고 그 슬픈 곡을 느릿하게 한숨 섞어가며 불러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고 난 뒤에도 그녀의 기분은 여전히 냉정했고 샤를 또한 조금도 사랑을 자극받거나 감동한 것 같지 않았다. 이리하여 남편의 가슴에 부싯돌을 쳐보아도 불꽃 하나 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판에 박힌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는 샤를의 정열에는 색다른 것이 전혀 없다고 깨끗이 체념해버렸다. 그가 흥분하는 것은 규칙적이었다.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만 그녀를 안았다. 그것은 다른 많은 습관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으며 일정한 저녁 식사 뒤에 반드시 나오는 디저트 같은 것이었다. 의사 선생님에게 폐렴을 치료받은 한 사냥꾼이 부인에게 귀여운 이탈리아종 그레이하운드 한 마리를 선사했다. 엠마는 산책할 때 그 개를 데리고 다녔다. 잠시 동안이나마 혼자 있고 싶은 생각에서 또는 언제나 변함없는 집들이나 먼지 나는 한 길만 바라보고 있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이따금 밖으로 나가곤 했다. 그녀는 들쪽으로 벽의 모퉁이를 드러내고 있는 빈 정자 가까이 밭느빌의 너도밤 나무숲까지 산책하곤 했다. 넓은 도랑에는 잡초에 섞여 입이 날카로운 길 갈대가 어우러져 있었다. 그녀는 지난번에 왔을 때와 무언가 달라진 것이 없나 하고 먼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디기탈리스며 향꽃장대, 커다란 돌을 둘러싸고 있는 쇠깃풀 덤불이며 세 개의 창문에 낀 이끼며 모두가 그대로였다. 녹슨 새막대 위에 창의 덧문이 싹아서 푸석푸석하게 걸려 있었다. 엠마의 생각은 한참 동안 그레이하운드가 들판을 빙빙 돌며 뛰어다니고 노란 나비를 보고 지저대고 들쥐를 잡으러 쫓아가 보리밭가에 양귀비를 물어뜯고 있는 것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이윽고 생각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잔디밭에 앉아 양상 끝으로 잔디를 콕콕 찍으면서 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아, 내가 왜 결혼했지? 다른 운명으로 딴 남자를 만날 수는 없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일들, 지금과 다른 생활, 알지 못하는 남편을 마음속에 그려보려고 했다. 사실 세상 남자들이 모두 지금의 남편 같은 사람들만은 아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미남에다 재주가 있고 품위가 있고 매력적인지도 모른다. 수도원 시절에 친구들이 결혼한 사람은 모두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도회지에서 거리의 소음과 극장의 떠들썩한 분위기, 무도회의 휴양한 불빛, 그런 것에 쌓여 마음이 부풀고 관능이 꼽히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생활은 북쪽 창밖에 없는 다락 창고처럼 차갑고 곤태는 말없는 거미가 되어 그녀의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에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상품 수여식이 있던 날을 회상했다. 그때 그녀는 상품으로 작은 관을 받으러 연단에 올라갔다. 머리를 따아내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털실로 짠 신을 신은 무척 귀여운 모습이었다. 자리로 돌아오니 남자 어른들이 몸을 굽히며 축하의 말을 해주었다. 앞들에는 사륜마차가 가득 차 있었고 마차 창밖으로 모두 입을 모아 잘 있으라고 인사해 주었다. 음악 선생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지나가며 인사했다.
그러나 이제 얼마나 아득한 옛날 일인가. 모두 머나먼 옛날 일이다. 엠마는 개 잘리를 불러 무릎 사이에 넣고 그 화사하고 긴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다. 자, 내게 키스해줘야지. 넌 슬픈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하품하는 날씬한 개의 우수에 잠긴 듯한 표정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녀는 왠지 그 개가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개를 자기 신세와 비교해 마치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듯 소리내어 중얼중얼거렸다. 때로는 돌풍이 불었다. 바다에서 비롯하여 코 지방의 고원지대를 단숨에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으로 멀리 떨어진 들판까지 소금기를 머금은 찬바람을 실어다 주었다. 등심초는 땅에 엎드려 휙휙 소리를 내고 노도밤 나무 잎들은 정신없이 떨리면서 출렁거렸으며 나무끝 가지들은 쉬지 않고 흔들리면서 윙윙거렸다. 그러면 엠마는 목도리를 꽉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에는 잎사귀 때문에 한풀 꺾여 쏟아지는 초록 햇빛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쓸리는 땅의 이끼들을 비치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빨갛게 물들고 한 줄로 늘어선 고만고만하게 굵은 나무들이 금빛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선 갈색의 긴 주랑처럼 보였다. 엠마는 무서워져 잘리를 가까이 불러 큰 길을 통해 급히 토스트로 돌아와 안락 의자에 푹 파묻혔고 그런 날 밤에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9월도 다 갈 무렵 그녀의 생활에 난데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보비 에사르의 앙데르빌리의 후작집에 초대받은 것이었다. 왕정복고 시대에 국무 대신을 지낸 일이 있는 이 후작은 다시 정계로 돌아가기 위해 하원 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겨울에는 사방에 장작을 나누어 주고 현 의회에서는 언제나 떠들썩하게 자기의 선거구에 새 도로를 만들도록 요구하곤 했다. 한여름에 이 사람의 입안에 종기가 난 것을 샤를이 마침 적당한 때 수술해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었다. 수술비를 지불하러 온 대리인이 의사의 집 안뜰에 훌륭한 벚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날 밤 주인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마침 보비에사르에서는 벚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다. 후작은 보바리에게 덧붙일 나무를 몇 가지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예의상 자기가 직접 인사하러 왔다가 엠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시골 여자답지 않은 인사를 할 줄 아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후작은 이번 기회에 이 젊은 부부를 초대해도 지나친 호의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어느 수요일 오후 3시 보바리 부부는 작은 마차를 타고 보비에사르를 향해 출발했다. 위쪽에는 커다란 트렁크가 묶여 있었고 앞에는 모자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샤를은 무릎 사이에 또 하나의 큼직한 종이 상자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해가 다질 무렵에 도착했다. 벌써 공원 안에는 마차들을 밝혀주기 위해 휴대용 램프에 불이 붙여지고 있었다. 8. 저택은 이탈리아풍의 근대식 건물로 양쪽 날개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돌층계가 3개 나 있는 입구 앞으로 굉장히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잔디밭에는 드문드문 서 있는 큰 나무 숲 사이로 암소 몇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만병초, 고강나무, 백당나무 같은 관목이 바구니 모양으로 다듬어져서 자갈을 깐 길을 따라 크고 작은 푸른 덤불을 이루며 굽이쳐 있었다. 다리 밑으로는 냇물이 흘렀다. 안개를 뚫고 목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초가 지붕이 보였다. 목장은 나무가 무성한 2개의 밋밋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뒤 숲속에는 차고와 마구간 같은 헐어버린 옛 저택의 잔재가 2줄로 늘어서 있었다. 샤를의 작은 마차는 가운데 층계 앞에 가서 멈췄다. 하인들이 문 앞에 나타났다. 후작이 걸어 나와 의사의 부인에게 팔을 내밀고 현관으로 안내해 들어갔다. 현관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천장이 아득히 높아 발걸음 소리며 사람 목소리가 마치 교회당에서처럼 울렸다. 정면에 곧바로 층계가 있고 왼쪽에는 뜰을 향한 당구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당구실 문에서는 벌써 상하공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객실로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치면서 엠마는 당구대 주위에 위험 있는 얼굴을 한 남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턱 밑에 바짝 붙여 넥타이를 메고 모두 약식 훈장을 달고 있었으며 큐를 치면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우중충한 벽의 널빤지에는 커다란 금태를 두른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밑에 검은 글자로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엠마는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읽었다. 장 앙투완느 당데르빌리의 디베르 봉빌르 보비에사르 후작, 프리나이 남작, 1587년 10월 20일, 쿠투라 전투에서 전사. 다음 틀에는 장 앙투완느 앙리 귀당데르빌리의 드라 보비에사르, 프랑스 해군 제독으로 생미셀 훈장 기사, 1692년 5월 29일, 우구생 바스트 전투에서 부상, 1693년 1월 23일, 보비에사르에서 사망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들은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 램프의 불빛이 당구대의 녹색 융단 위에만 비쳐서 방안이 어두컴컴한 그림자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빛은 옆으로 나란히 걸린 화폭을 갈색으로 물들이고 와니스가 가늘게 갈라진 금을 따라 연맥의 무늬를 그리면서 그림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금태를 두른 이들 커다란 검은 사각형 속에 여기저기서 그림의 밝은 부분이 드러나 보였다. 인물의 창백한 이마, 이쪽을 응시하고 있는 두 눈, 머리분이 묻은 빨간 옷의 어깨 위에 늘어진 가발, 통통한 장단지 위에 양말걸이 세부치 같은 것이었다. 후작이 객실문을 열었다. 부인들 가운데 한 여자가 일어나서 엠마를 맞이하여 두 사람이 앉는 긴 의자에 바로 자기 옆에 앉히고 며칠 전부터 잘 아는 친한 사이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후작 부인은 어깨가 아름답고 매부리 코에다 느릿하고 단조롭게 말하는 40 정도의 여자였다. 이날 밤에는 밤색 머리에 성긴 레이스 장식을 걸쳤으며 이것이 삼각형으로 뒤로 늘어져 있었다. 그 옆에 긴 등받이가 달린 의자에는 젊은 금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복 단추 구멍에 조그만 꽃을 단 신사들이 난로 옆에서 부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7시에 만찬이 나왔다. 남자들은 수가 많아서 현관에 놓인 제1테이블에 앉고 여자들은 후작 부인과 함께 식당의 제2테이블에 앉았다. 식당에 들어선 엠마는 꽃향기와 깨끗한 테이블 클로드 냄새, 잘 양념한 고기와 송로 향기, 이러한 것들이 뒤섞인 따뜻한 공기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큼직한 샹들리에의 많은 촛불이 은으로 만든 종 모양의 쟁반 덮개에 빛을 던지고 커트글라스는 김이 서려 서로 무거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꽃다발이 식탁 끝에서 끝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가장자리 장식이 널찍하게 달려있는 접시 속에는 주교 모자 모양으로 접은 냅킨이 놓여 있고 벌어진 양쪽 주름 사이에는 조그만 달걀 모양의 빵이 하나씩 끼워져 있었다. 수북이 쌓인 바다새우의 붉은 다리가 접시 밖으로 나와 있고 성긴 바구니에 큼직한 과일이 층층이 파슬리 위에 얹혀 있었으며 메추라기는 깃털이 달린 채 김이 솟고 있었다. 비단 양말에 짧은 바지, 흰 넥타이에 가슴 장식을 단 재판관같이 엄숙한 얼굴의 급사장이 요리 쟁반을 손님들의 어깨 사이로 들이밀어 손님이 고르는 조각을 익숙한 솜씨로 덜어주었다. 구리로 테를 두른 큰 사기 난로 위에서 턱 밑까지 닿는 옷을 입은 여인상이 서서 손님이 가득 찬 방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바리 부인은 여자 손님 가운데 술을 거절한다는 표시로 컵 속에 장갑을 넣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식탁 윗자리 쪽에 여자 손님들 사이에 끼어 혼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요리 접시에 엎드려 어린애처럼 냅킨을 목 뒤에 묶고 입으로 수프 국물을 질질 흘리며 먹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눈꺼풀은 축 늘어졌고 검은 리본으로 얼마 남지 않은 머리를 묶어서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후작의 장인인 라베르 디에르 노공작이었다. 옛날 콩프랑 후작이 보드레이유에서 수렵대회를 베풀 무렵 아르트와 백작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두쿠안이 드로쟁 등과 함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정부였다는 말도 있었다. 그는 결투와 도박,
여자 유괴 등 방탕한 생활만을 일삼다가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안을 떨게 만든 인물이었다. 하인 하나가 노인 뒤에 서서 그가 더듬거리며 가리키는 요리 이름을 귀에 대고 큰 소리로 가르쳐주고 있었다. 엠마의 눈은 뭔가 특별히 고귀한 것이라도 보듯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노인에게로 줄곧 쏠려 있었다. 저 사람은 지난날 궁정에서 살았으며 왕비의 침대에서 잔 적도 있다. 얼음에 채운 샴페인이 나왔다. 그 찬맛을 입안에 느끼고 엠마는 진저리를 쳤다. 그녀는 지금까지 석류를 본 적이 없고 파인애플을 먹어본 일도 없었다. 가루 설탕까지도 다른 것보다 더 희고 고와 보였다. 이윽고 부인들은 무도의 준비를 위해 저마다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엠마는 첫 무대에 서는 배우처럼 정성껏 치장했다. 미용사의 권유대로 머리 모양을 만들고 침대에 펼쳐놓은 바레주 드레스를 입었다. 샤를은 바지가 작아 배가 꽉 끼었다. 발에 매는 바지끈이 걸려서 춤추기가 어렵겠는걸 하고 그가 말했다. 춤을 추어요. 엠마가 물었다. 그럼. 정신 나가셨어요. 남이 웃을지 모르니까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당신은 의사 아니에요. 그 편이 훨씬 어울려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샤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엠마가 옷을 다 입기를 기다렸다. 그의 뒤에서 두 촛대 사이에 거울에 비치는 아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검은 눈이 한층 검게 보였다. 귀 언저리에서 살짝 부풀린 머리칼이 푸른 빛을 띠고 빛나고 있었다. 올려 빗은 머리에 살짝 꽂은 한 송이 장미꽃이 인공이슬까지 붙여 하늘거리는 가지 위에서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연한 자줏빛 드레스가 파란 잎이 달린 3개의 장미다발로 장식되어 한결 돋보였다. 샤를이 가까이 가서 아내의 어깨에 키스하려고 했다. 놓으세요. 옷이 구겨지잖아요. 그녀는 귀찮은 듯 말했다. 바이올린의 전조와 호른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뛰고 싶은 충동을 누르며 계단을 내려갔다. 카드릴 춤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다. 서로 밀치고 있었다. 엠마는 문 옆 의자에 앉았다. 카드릴 춤이 끝나자 마루가 비고 남자들이 여기저기 몰려서서 잡담을 주고받았으며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큰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나란히 앉은 부인들 자리에서는 부채가 흔들거리고 꽃다발이 웃는 얼굴을 살짝 가렸다. 금빛 마개가 달린 향수병이 반쯤 편 손들 속에 쥐어져 있었으며 손에 낀 흰 장갑은 손톱 모양을 뚜렷이 나타내고 손목을 꽉 쥐고 있었다. 레이스 장식, 다이아몬드 브로치, 로켓이 달린 팔찌가 꼭 끼는 위도 위에서 흔들리고 가슴 위에서 반짝이고 드러난 팔에서 가냘프게 소리내고 있었다. 이마에 딱 붙여 목덜미에서 한데 묶은 머리에는 물방초, 제스민, 석류꽃, 보리이삭, 수레국화 같은 것이 관 모양으로 술 또는 엮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무뚝뚝한 얼굴에 제각기 제자리에 앉아있는 나이든 여자들은 빨간 두건을 두르고 있었다. 춤 상대에게 손끝을 잡힌 채 대열에 늘어서서 막 춤추기 시작하려고 바이올린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엠마의 가슴은 약간 두근거렸다. 그러나 곧 감동은 가라앉았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여서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때때로 다른 악기들은 소리를 멈추고 혼자만 울리는 바이올린의 섬세한 가락이 들려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옆방에서는 도박대에 금화를 던지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모든 악기가 일제히 연주되고 코넷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발은 다시 박자를 맞추기 시작하고 치맛자락이 크게 부풀어 올라 서로 닿고 손들은 마주 잡았다가는 다시 떨어졌다. 눈을 내리떴다가는 다시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곤 했다. 25 정도에서 40살쯤 되어 보이는 몇 명의 남자들이 춤추는 사람들 속에 끼기도 하고 문간에 서서 담소하기도 하곤 했는데 나이며 차림새며 용모는 서로 달라도 어디가 비슷한 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들의 옷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맵시 있고 옷감도 더 부드러워 보였다.
관자놀이까지 곱슬곱슬하게 내려온 머리카락은 고급 머릿기름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부자티가 나는 그 흰 살결은 도자기의 하얀색과 공단의 광탄과 훌륭한 가구의 윤기로 한층 더 돋보였고 영양분 많은 음식을 적절하게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흰 얼굴이었다. 목은 얇게 맨 넥타이 위에서 편하게 움직이고 기나긴 구렛나룻이 접힌 옷깃 위에 늘어져 있었다. 이름의 머리글자가 큼직하게 새겨진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는데 거기서는 달콤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그럭저럭 노인이 다 된 사람들은 젊어 보였고 젊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성숙한 티가 나타나 있었다. 그들의 태연한 눈초리에는 나날의 욕망이 충족되는 인간의 조용함이 있었다. 그들의 부드러운 거동에는 어떤 특별한 잔인함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것은 힘이 쓰여지고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일들, 즉 경마의 조종법과 방탕한 여자들과의 교제 등과 같은 그리 수월하지도 않은 일들을 해치울 수 있을 듯한 특이한 야수성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엠마로부터 세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는 푸른 옷을 입은 남자가 진주 목걸이를 한 야윈 여자와 이탈리아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산 피에트로 성당의 굵은 기둥, 티볼리시, 베수비오 화산, 카스텔라 마르의 온천, 카시네 공원, 제노아의 장미, 달빛에 비친 콜로세움 등을 찬양하고 있었다. 엠마는 아까부터 한쪽 귀로 의미도 알 수 없는 낱말이 잔뜩 나오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난주 영국에서 에마 아라벨과 로일리 양을 채찍질해서 도랑을 건너뛴 대가로 상금 2,000루이를 벌었다는 한 젊은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이 너무 살이 찐다고 한탄하고 딴 사람은 인쇄 잘못으로 말의 이름이 아주 우습게 되었다고 투덜대고 있었다. 무도장의 공기가 답답해지고 등불이 차차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다시 당구장으로 몰려갔다. 하인 하나가 환기를 하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유리창을 2장 깼다. 유리 깨지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보바리 부인의 눈에 뜰에서 유리창에 들러붙듯이 하여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농부들의 얼굴이 보였다. 문득 베르토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아버지의 농장을 생각했다. 질펀한 늪이며 작업복을 걸치고 사과나무 밑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옛날처럼 낙농장의 우유단지에서 손가락으로 크림을 떠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현재의 휴양한 불빛 아래서니 지금껏 그토록 선명했던 과거의 생활들이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사라지고 자기가 과연 정말로 그런 생활을 했던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엠마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잃고 무도장만 밝을 뿐 주위가 어둠에 깔리고 그것이 점점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엠마는 앵두주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도구만 조개 모양의 은컵을 왼손에 들고 스푼을 입에 문 채 반쯤 눈을 감았다. 그녀 옆에 있던 부인이 부채를 떨어뜨렸다. 춤을 추던 한 남자가 그 옆을 지나갔다. 제 부채 좀 집어주시지 않겠어요? 그 긴 의자 뒤에 있는데요. 남자는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가 팔을 뻗고 있는 동안 그 젊은 부인의 손이 재빨리 세모로 접힌 하얀 것을 그 남자의 모자 속에 던져 넣는 것을 엠마는 보았다. 남자는 부채를 집어 공손히 부인에게 바쳤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들고 있던 꽃다발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밤참으로 스페인 포도주와 라인 포도주가 나오고 새우와 편도유액을 섞은 수프, 트라팔가 푸딩, 둘레의 젤리가 흔들리는 갖가지 냉육이 나왔다. 밤참을 먹은 뒤 마차는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무슬린 커튼 한쪽을 쳐들고 마차의 등불이 어둠 속을 미끄러져 가는 것이 보였다. 의자에는 손님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몇 명 남아 있었고 악사들은 혀로 손끝을 식혔다. 샤를은 한쪽 문에 등을 기대고 반쯤 졸고 있었다. 새벽 3시에 코티용 댄스가 시작됐다. 엠마는 이 춤을 출 줄 몰랐다. 앙데르 빌리의 양과 후작 부인까지 끼어서 모두가 왈츠를 추었다.
손님이라고는 이제 성에서 묵고 있는 12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작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는 가슴에 꼭 맞고 넓게 패인 조끼를 입은 신사가 다시 보바리 부인에게 춤을 권유하러 왔다. 엠마가 춤출 줄 모른다고 사양하자 그는 자기가 리드할 테니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추기 시작했으나 차츰 빨라졌다. 두 사람이 빙빙 도니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돌았다. 램프도, 가구도, 벽도, 마루도 모두가 마치 축을 중심으로 도우는 원방같이 빙글빙글 돌았다. 문 근처를 스쳐갈 때면 엠마의 치맛자락이 남자의 바지에 감겼다. 발과 발이 서로 얽혔다. 남자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신이 아찔해져서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다시 추기 시작했다. 자작은 속도를 빨리하여 엠마를 복도 끝으로 이끌고 나갔다. 엠마는 숨이 차 거의 쓰러질 듯하여 잠시 남자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이어 자작은 이번에도 속도를 늦추어 천천히 선회를 계속하면서 엠마를 제자리로 인도해 주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눈을 가렸다. 엠마가 다시 눈을 뜨니 살롱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는 한 부인 앞에 세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부인은 자작을 택했다. 바이올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 그들의 춤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여자는 몸을 흔들지 않고 턱을 숙이고 있었으며 남자는 아까와 같은 자세로 몸을 약간 뒤로 젖힌 채 팔꿈치를 둥글게 굽히고 입을 쑥 내밀고 있었다. 왈츠를 능숙하게 잘 추는 부인이었다. 두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추어 보는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 그 뒤 모두 한참 동안 잡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안녕히 주무시라기보다는 차라리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하기에 더 적당한 시간에 손님들은 침실로 올라갔다. 샤를은 두 무릎이 몸뚱이 속에 파묻힐 지경이 되어 층계 난간을 붙잡고 겨우겨우 올라갔다. 그는 테이블 앞에 서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휘스트 트럼프 놀이를 5시간이나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간신히 장화를 벗었을 때 그는 잠옷 만족한 듯 큰 한숨을 내쉬었다. 엠마는 어깨에 쇼를 두르고 창문을 연 다음 팔꿈치를 세웠다. 밖은 캄캄했다.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꺼풀에 와닿는 축축한 찬바람을 한껏 들이마셨다. 무도곡이 아직도 귓전에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곧 떠나야 하는 이 호화로운 생활의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썼다. 날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젯밤에 만났던 사람들의 방은 어느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저택 창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생활을 알고 싶었고 그 안에 끼어들어가 한데 어울리고 싶었다. 그러나 추위로 몸이 차차 떨려왔다. 그녀는 옷을 벗고 이불 속에 기어들어가 잠들어 있는 샤르를 등진 채 몸을 웅크렸다. 아침 식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다. 식사는 10분 만에 끝났다. 술이 전혀 나오지 않아 샤를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식사가 끝나자 앙데르 빌리의 양은 연못에 있는 백조에게 과자와 빵 부스러기를 주기 위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사람들은 온실 안을 산책했다. 억센터를 곤두세운 괴상한 식물이 천장에 매단 화분 속에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겹쳐져 있고 화분 가장자리로 마치 뱀이 넘나드는 뱀집처럼 친친 얽힌 파란 끈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오렌지 밭은 온실의 제일 끝에 있었는데 저택의 부속 건물들에 이르기까지 우거져 있었다. 후작은 엠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마구간으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바구니 모양을 한 꼴시렁 위에 말 이름을 적은 사기판이 붙어 있었다. 그가 혀를 차며 앞을 지나가자 칸막이 안에서 말들이 몸을 움직였다. 마구실 바닥은 마치 객실마루처럼 번들거렸다. 마차용 마구류는 방 한가운데의 회전 기둥에 가지런히 걸려있고 벽을 따라 제갈, 채찍, 등자, 제갈고리 등이 쭉 한 줄로 놓여 있었다. 그동안 샤를은 하인을 찾아가서 자기 마차에 말을 달아달라고 부탁했다.
마차가 현관층계 앞으로 왔다. 짐을 싣고 난 보바리 부부는 후작과 그 부인에게 인사하고 토스트를 향해 출발했다. 엠마는 말없이 빙빙 도는 마차 바퀴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샤를은 좌석 끝에 앉아 두 팔을 벌리고 말을 몰고 있었다. 작은 말은 제 몸에 비해 너무 큰 수레체 속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달리고 있었다. 늘어진 고삐는 말 방둥이에 닿아 땀에 젖고 뒤에 매단 상자는 차체에 부딪혀서 규칙적으로 덜거덕 소리를 내고 있었다. 티브루빌 언덕에 이르렀을 때 여성년을 입에 물고 말을 탄 사람들이 웃으며 그들 앞을 지나갔다. 엠마는 자작의 모습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돌아다 보니 아득히 먼 곳에 말걸음의 리듬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700~800m쯤 더 갔을 때 끊어진 말 방둥이의 끈을 잇기 위해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구를 돌아보던 샤를은 말다리 사이의 땅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녹색으로 테두리를 장식하고 가운데 마치 화려한 사륜마차의 문처럼 한가운데 문장을 찍은 여성용 케이스였다. 아직 골련이 2개 들어있군. 오늘 밤 식사 뒤에 피워야지. 하고 그는 말했다. 담배 피우세요. 엠마가 물었다. 가끔 기회가 있으면 피우지. 그는 주운 물건을 주머니에 놓고 말에 채찍질을 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해보니 저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부인은 화를 냈다. 나스타지는 건방지게 말대답을 했다. 나가. 사람을 뭘로 아는 거야. 당장 나가. 하고 엠마는 말했다. 식사에는 양파 수프와 송아지 고기가 나왔다. 샤를은 엠마 옆에 앉아 손을 비비면서 행복한 듯이 말했다. 역시 집이 좋군. 나스타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샤를은 이 가엾은 하녀를 약간 좋아하고 있었다. 전에 전초를 읽고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그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첫 환자였으며 이 지방에서 가장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당신 저 사람을 아주 내쫓을 거요. 참다 못해 그가 물어보았다. 네, 안 되나요? 엠마는 도전적으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침실 준비가 될 때까지 부엌에서 몸을 녹였다. 샤를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입을 쑥 내밀고 연방 침을 뱉고 연기를 내뿜을 때마다 얼굴을 뒤로 젖혔다. 너무 피우면 당신 속이 메스꺼워져요. 엠마는 경멸하듯 말했다. 그는 골련을 놓고 펌프로 달려가 찬물을 한 컵 들이켰다. 엠마는 골련 케이스를 집어서 찬장 구석으로 획 던져버렸다. 이튿날은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녀는 집안의 작은 뜰을 거닐었다. 같은 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화단 앞 울타리의 사제의 속고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놀라운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그 무도회가 벌써 얼마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지는지. 대체 누가 그저께 아침과 오늘 저녁을 이처럼 멀리 떼어놓았는가. 보비에사르에 갔던 일은 폭풍우가 하룻밤 사이에 산속에다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 놓듯이 그녀의 생활에 구멍을 뚫어놓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체념했다. 아름다운 옷과 공단 구두까지 옷장 속에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다. 구둣바닥은 마루에 칠한 초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과도 같았다. 호화로운 생활을 접촉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무언가가 남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엠마에게는 그 무도회를 회상시키는 것이 하나의 일과가 되었다. 수요일이 될 때마다 그녀는 눈을 뜨기가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 일주일 전에는, 2주일 전에는, 3주일 전에는 거기 있었어. 그러나 차츰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뒤섞이고 카드릴 곡도 잊었다. 하인들의 제복과 방의 모습도 그리 분명히 떠오르지 않았다. 사소한 일들은 모두 사라져갔다. 그렇지만 애틋한 미련은 계속 남아 있었다.